골든에이지 TV.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경제와 투자를 공부하는 골든에이지 TV입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체 투자 상품들을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어서 채권을 알아볼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경기 흐름 주기에 따른 채권 투자 전략, 그리고 채권에 투자하면 좋은 이유 등을 알아봤잖아요. 이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은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의 관계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또 성장률 그리고 인플레이션,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 변화를 항상 살피면서 투자 전략을 짜야 하고, 흔히 경기 하강 국면에서 국채나 투자 적격 장기 채권에 투자해서 회복 시점에 팔아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채권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보긴 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채권들 중에 우리가 뭘 투자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좀 됐는데, 오늘 그걸 준비한 거죠? 아닌데? 아니에요? 이건 다음에. 그가? 이번 시간에는 채권의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채권이 이런 투자 용도가 있다라는 거고, 오늘은 이제 채권이 뭐고, 역사는 어떻게 되고, 채권을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먼저 채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채권의 역사를 먼저 알아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업이나 정부 단체 등이 돈이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려면 신용이든 집이든 자동차든 이런 자산들을 담보를 해서 담보 가격에 합당한 양의 돈을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 담보가 없다면 돈을 빌리기가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고, 또 이자는 몇 년 뒤에 갚아야 되겠다, 증서를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개인들은 차용 증서를 쓰는 거고, 기업이나 정부나 이렇게 되면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정의를 보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고적, 장기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순수하게 자금 조달 이렇게 보면 흔히 이제 주식 발행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데, 주식은 거의 기업만 발행을 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관련 기관들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이 사실 자금 유통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유동성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를 성장시킨다거나 양적 완화를 한다거나 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서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자를 주는 거에 그 앞에 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원금 뛸 가능성이 거의 제로다 보니까, 그렇죠. 얘네들은 그거에 대한 이자를 높냐 낮냐 혹은 그런 거에만 고민하면 되는데, 사기업만 해도 벌써 원금을 뛸 가능성이 있잖아요.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제 투자 적격, 무적격 이렇게 좀 나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자가 그거에 따라서 되게 이제 많이 변동이 되거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걸 어쨌든 다 봐서 이 원금이란 거에 맞게 그 이자를 어쩌면 적정수준 주겠다라는 걸 우리가 채권이다라고 부른다, 그런 의미인 거죠. 네, 그렇죠. 채권도 사실은 우리는 흔히 펀드나 이런 걸로 좀 접하게 되는데, 실제 채권에도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시장도 분명히 열려 있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역사를 이제 좀 알아볼 겁니다. 채권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보통 이제 국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세금을 걷는 거죠. 근데 세금은 보통 국가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금 정도로 걷어야지, 너무 많이 걷으면 민난도 발생을 하고, 국가가 망할 때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런 난도 발생을 하고 혁명도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걷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세금 때문에 그럴 수는 없으니, 근데 만약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러면 막대한 군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금만을 충당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게 채권입니다. 세금은 사실 이자나 이런 게 없지만, 채권은 이제 이자도 주기 때문에 채권 발행으로 군자금을 조달하면 전쟁 수행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자금을 충당하고, 국민들에게 역시 국가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으니, 국민들 역시 이제 전쟁에 대해서 안 좋은 것보다는 어쨌든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자금 모집에도 용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과 이제 채권이 같이 시작이 됐고, 특히나 또 이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만 한다면 또 엄청난 전리품을 얻고, 이걸 이용해서 채권 빌렸던 돈을 다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쟁과 함께 채권이 시작이 됐다라고 좀 봐지고요. 실제 영국은 스페인 전쟁부터 관여한 전쟁 때마다 채권 발행을 급격하게 늘려왔고,
이제 14, 15세기 중세 이탈리아 도시 피렌체, 뭐 시에나 이런 도시 국가들에서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자주 언급했던 로스차일드 가문 역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하지만 나폴레옹 황제를 대상으로 한 영국 정부의 채권 발행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또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뒀고, 이거를 이제 특히 영국이 워터루 전쟁에 승리하면서 영국의 국채를 대거 팔아서 엄청난 돈을 취득하고 그게 이제 부의 어떤 기반이 됐었고요. 밑에 보시는 이제 미국 남북전쟁 그림인데요. 남북전쟁 때도 남부 측이 이제 면화를 담보로 채권을 유럽에서 팔아서 군자금을 조달했었는데, 이제 북부군이 면화 수출의 요충지를 점령하면서 자금줄도 끊기고 북쪽에 주도권을 내줬던 사례들도 있고, 이렇게 채권은 이제 전쟁을 위한 군자금 모집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하면서 점점 대중화가 됐고, 매매나 거래 방식도 점점 고도화되면서 이제 일반 기업들, 일반 시장을 넓히고 채권 시장의 현재 수준까지 이제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야, 근데 이 당시에 채권이라는 게 전쟁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었으니까 완전 이건 하이 리스크 상품이었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쟁 그러니까. 승리만 하면 그렇죠. 전리금으로 떼돈을 벌 수가 있고, 특히나 어쨌든 로스차일드 가문 역시 영국 채권을 국채를 팔아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고 하니까. 그러게요. 거기다가 여기 아까 얘기하셨지만 주로 왕들이 돈을 이 귀족들이 안 주니까 채권 발행해서 나중에 갚아줄게 하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했을 텐데, 또 이제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좀 어깨가 이제 무거운 사람들이니까 내가 직접 그 채권 발행하기에 뭐하니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데다 줘서 야 니네가 좀 가서 돈 좀 받아오면 내가 10% 띄워줄게 20% 띄워줄게 예를 들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그때는 완전히 좀 머리만 좋았으면 떼돈 버는 거 그냥이었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리스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죠. 전쟁에 승리할지 패배할지 어떻게 모르니까. 알아요.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가 승리할 줄 알겠지.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맞네요. 이제 채권 종류를 좀 볼 겁니다. 채권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누가 발행하는지, 발행 주체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고요. 이자를 언제 주는지, 처음에 까서 주는지 아니면 나중에 주는지, 보증이나 담보가 있는지, 기명인지 무기명인지, 주식으로 전환되는지, 신주와 교환되는지에 따라서 채권을 분류를 좀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채권 종류를 말할 때는 발행 주체로 구분을 많이 합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가 있고, 이제 이 경우에는 공공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 재정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존을 위해서 발행하는 재정증권 이렇게 나뉠 수가 있고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회사 특수채가 있는데요. 산업금융채권이나 통화안정화증권이 해당이 됩니다. 또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와 또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가 있고요. 이제 여기 이 중에서 가장 안정성이 높은 채권은 아무래도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국채일 거고요. 안정성이 높은 만큼 수익률은 아무래도 좀 낮겠죠. 반면에 수익률이 높은 채권은 회사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도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신용 상태에 따라서 채권의 신용도도 달라지는데,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신용 등급 상태를 A, B, C, D로 구분하고 A의 개수가 많을수록 우량한 신용 등급을 나타냅니다. 보통 BBB 이상 채권을 투자 적격 등급으로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다 보다 보니까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데, 우리가 채권을 직접 매매하는 경우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 사면 사실 채권 매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채권 샀다가 보통은 채권 안 갖고 있고 곧바로 팔아버리니까 그만큼 수수료를 내고 그냥 끝나버리는데, 하여튼 집을 사거나 자동차 사거나 뭘 사게 되면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있으면 아주 저릴이지만 그 일정 부분인데 그게 돈이 굳어지니까 묶이니까 굳이 가지고 있지 않죠. 그냥 할인해서 팔아버리고 그냥 세금 내듯이 내는데, 그래서 사실 채권을 다 우리가 매매를 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차를 한번 사보면. 이제 채권을 투자할 때 좀 고민해야 될 사항들 몇 가지 좀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이자. 채권의 금리, 이자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표면금리, 말 그대로 채권 증서에 적혀있는 이자율을 말하고요. 채권을 발행한 시점에 고정돼서 적혀 나오는 거랑 고정적으로 발행자가 지불하는 이자율입니다. 또 하나는 시장금리인데요.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책정되는 채권의 시장 가치에 따라 변동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채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만기 시점에 지급되는 원금과 이제 표면 금리는 고정되어 있어서 결국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떨어지고 동시에 시장 금리는 내려가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반대로 채권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 수익은 올라가고 시장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네,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채권을 싸게 사는 게 당연히 수익이 높고 시장 금리도 상승하고 비싸게 사면 시장 금리는 하락하게 되는 뭐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를 싸게 산다는 거는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주는 채권을 낮은 가격에 내가 뭐 사면 당연한 제일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예를 들어서 10% 채권 10만 원짜리를 내가 갖고 있으면 이건 그러니까 10만 원어치 10%를 매년 주니까 그쵸. 되게 좋은 수익인데 그거를 이제 1년 지나서 5%에 10만 원짜리인데 5% 수익을 준다고 하면 사실 반토막 난 거나 다름없는 거니까 채권 가격이 비싸진 거죠. 그래서 높은 수익을 주는 채권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5%짜리 채권을 발행을 했다가 이게 안 팔리니까 나중에 7%짜리 발행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럼 7%를 주니까 7%에 몰리게 되면 5%짜리는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그 가격이 떨어진 것보다 나중에 받는 돈을 감안해 보면 사실 그 5%짜리 사는 게 더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거든요. 맞죠. 왜냐면 원래 그 표면에 적혀 있는 만 원짜리가 보다 더 싸게 내가 사니까 네. 8천 원에 산다든지 8천 원짜리 5%나 만 원짜리에 7%나 사실 알고 보면 8천 원짜리 5%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나와서 계산된 게 이제 시장 금리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고 채권 가격하고는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사실 개념상으로는 되게 쉬운데 말로 설명하면 참 어려워.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막 갑자기 수학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채권을 참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채권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일 어려운 개념이 듀레이션이더라고요. 듀레이션, 저도 이거 보면서 그래 말은 맞는데 좀 이해는 수학적으로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하여튼 제일 어려운 부분이 듀레이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듀레이션은 금리 변화에 대한 채권의 가격 민감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중평균 상환 기간 기간이고 이제 보시면 이 식은 이게 그냥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채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미래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분모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분자에는 기간별로 가중치를 둬서 쭉 플러스를 한 거죠. 뭐 3년이면 뭐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각각의 곱하기 3, 2를 해서 썸한 가격을 나눠줘서 그래서 결국은 어느 시점에 이거 원금이 다 회복이 되느냐. 그러니까 수익 채권의 시장 금리가 변동됨에 따라서 그 시점이 앞으로 갈 수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5년짜리면 뭐 3년 정도면 내가 미래에 만들 수 있는 모든 현금을 다 가져올 수 있다. 결국은 내 현금으로 지금 당장 샀을 때 3년 정도 지나면 돈은 된다. 네, 5년 뒤에 만기가 됐을 때 그 현금 가치가 그대로 3년 뒤면은 다 회수할 수 있다. 뭐 어디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그 무게중심 시소의 무게중심 정도로 또 얘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 만기까지는 쭉 가는 건데 원금 기준이 만기인 거고 그 앞단에서 뭔가 만기 전에 어느 시점에는 다 현금 흐름을 다 창출할 수 있다. 그 시점을 보고 이제 기간을 설정하는 거고요. 뭐 이제 3년 만기 채권의 듀레이션이 뭐 2.7년이라고 하면 2.7년 후에 투입된 자금을 회수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에서 말한 민감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듀레이션이 길면 시장 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 가격이 크게 변동된다는 거고요. 반대로 듀레이션이 짧으면 시장 금리가 많이 변해도 가격은 적게 움직인다라고 이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여기서 지금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그럼 채권을 만 원짜리 샀어. 내 10% 금리야. 그럼 한 1년에 어차피 만 원씩 1,000원씩 나한테 생기는데 나는 수익인데 왜 현금 가치가 갑자기 듀레이션 개념이 막 나오고 뭐 갑자기 그 회수를 다 할 수 있는 금액에 뭐 기간이 나오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요 10%인데 현재 시장 금리가 9%예요. 그럼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를 사기 위해서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따 감안해서 듀레이션하는 걸 측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적정한 수준에서 내가 회수를 다하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를 뭐 저희가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다 어딘가에 보면 듀레이션이 몇 년 짧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거를 이렇게 굳이 식 자체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금리가 2%인데
듀레이션이 2년이면 2를 곱해서 4%가 떨어질 거다. 만약에 금리가 그렇죠. 예, 그렇죠. 올라가면 곱하기 2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금리 곱하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채권 가격은 오를 거고요. 듀레이션이 긴 채권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훨씬 길어지겠죠.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는 또 짧은 걸 사는 게 어쨌든 내가 가질 수 있는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이고. 그래서 장기 채권을 투자하냐 단기 채권을 투자하냐에 따라서 내 수익률에 명확하게 극대화되거나 줄어드는 게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이해하면 쉽겠네요. 경기가 불안정해지면 장기 국채에 몰리는 이유가 이런 거죠. 장기 국채에 몰리는 게 어쨌든 듀레이션이 길 거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내가 훨씬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많아질 거고 경기가 조금 회복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좀 듀레이션이 짧은 걸로 해서 일단 어쨌든 금리가 인상될 거에 대한 위험을 최소한 해지하는. 그래서 여기 뭐 조금 정리를 해봤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듀레이션이 클수록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변동폭은 증가한다. 그리고 표면 금리가 높을수록 만기 수익률이 높고 듀레이션이 짧아진다. 그리고 잠정 기간이 길수록 듀레이션은 커진다. 뭐 이 정도로 좀 외우셔도 나중에 어차피 그 보시면 다 듀레이션이 몇 년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내가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게요. 그 저기 뭐야 이 채권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 좀 있잖아요. 그 채권 펀드 투자하면은 그 펀드에 들어가 보면 펀드에 장기채냐 중장기채냐 단기채냐라는 게 나와요. 그 장기 중기 단기라는 게 듀레이션 얘기예요. 듀레이션. 그래서 아 이게 단기 채권 투자하는 거구나. 그럼 듀레이션 짧다는 얘기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네요. 이제 신문 기사를 좀 볼 건데요. 보시는 신문 기사는 글로벌 채권의 시장 금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뭐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거기에 투자한 DLF 원금 손실 사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실 여기 독일 그 당시 뭐 마이너스 금리 채권 때문에 이제 뭐 이슈가 있었던 거였고요. 작년 19년이죠. 그때 이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30%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19년 8% 수준으로 떨어졌고 일단은 그 이유가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줄고 있고 주요 중앙은행이 추가로 통화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소했다. 즉 금리를 내리거나 시장 유동성을 올리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안정될 거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한 가지 더 이제 시장 금리 반등과 함께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펼치는 국가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그런 정책들의 변화가 좀 있다는 얘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웨덴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마이너스 0.25%에서 0%로 인상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일단 변경했고요. 모르죠. 유럽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도 이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라고 기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마이너스 금리를 해도 투자나 소비 증가보다는 현금 보유 증가나 기타 자산,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같은 쪽에 현금이 몰리는 부작용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씩 이제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은 좀 해줘야 돼요. 이 채권에 특히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런 게 발생한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연금 자산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금은 대부분 국가 그 채권 금리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데 생각을 쉽게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나중에 연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시중 금리하고 연동하게끔 연금이 보통 설계돼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 연금을 줘야 되는데 연금 자원이 없어.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요 마이너스 금리로 가면 연금 받아야 되는 게 줄어듭니다. 이 유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채권을 마이너스로 발생을 하면서 오히려 양적 완화를 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있는 국가 부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 들어가야 될 자금들을 줄이는데 더 이게 초점이 맞춰지는 방향으로 막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선순환보다는 악순환이 많아지는 거지. 현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 금리니까 자기가 그냥 그 현금을 거기다 은행에다 그냥 현금 보유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같은 데더 투자해서 더 그냥 역효과가 나타나고 그 국가 입장에서는 돈이 안 돌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히려 그걸 하기 위한 그 돈 푸는 작업들이 많다 보니 그리고 그 노인네들이나 이런 분들 연금 자원들이 저 줄어드니까 또 돈 또 안 돌고 전부 다 안 좋은 방향으로만 가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마 향후에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많이 포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세계에 있는 많은 이 석학들이요 마이너스 금리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작년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막 다 디플레이션 가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올해 벌써 뭐 시장이 다시 뭐 플러스로 가고 뭐 글로벌 화랑이 다시 올 것 같다고 막 하고 막 하는 거 보면 야 이제 향후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금리 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은 채권의 역사, 종류, 그리고 투자 시 알아야 될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채권을 투자해야 되는지는 다음에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권도 그냥 뭐 주식 투자할 때, 보면 펀드 선택할 때 뭐 이런 때 그냥 막연하게 안정적인 자산이고 주식하고는 반대로 움직인다 정도 뭐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하나 알아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고요. 뭐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채권 나중에 다음에 얘기할 때 아마 얘기하시겠지만 사실 채권하고 비슷하게 같이 움직인 게 리츠예요, 리츠. 리츠하고 채권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왜냐면 리츠는 자산에서 그 일정한 수익을 6% 7% 꾸준한 그 일종의 배당 수익 같은 걸 얻는 거하고 비슷하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빌려준 돈에 따라서 내가 이자를 받는 게 되게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리츠하고 채권을 좀 같이 묶어가지고 상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그런 걸 같이 관심을 갖고 보면 재밌는 어떤 금융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제와 투자를 공부하는 시간,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골든에이지 TV